시녀라가 이러면 안 되지. 샬럿 바틀릿이 말했다. 정말 안 돼. 전망 좋은 남쪽 방, 그것도 서로 붙어있는 두 방을 주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북쪽 방밖에 없다니. 보이는 건 펜션 안뜰 뿐이고 게다가 두 방이 뚝 떨어져 있잖아. 아, 루시. 게다가 런던 내기예요. 시녀라의 예상치 못한 말투에 더욱 낙담한 루시가 말했다. 여긴 런던인 것 같아요. 루시는 식탁에 두 줄을 이루어 앉은 영국인들을 바라보았다. 영국인들 사이에는 흰색 물병과 붉은색 포도주병이 역시 줄지어 놓여 있었다. 영국인들 뒤편에는 작고한 여왕과 개관 시인의 추상화가 육중한 틀에 끼워져 걸려 있었다. 그 밖에 벽에 걸린 다른 장식물도 영국 국교의 게시물이 전부였다. 샬럿, 꼭 우리가 런던에 온 것 같지 않아요? 문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이 고기는 수프 국물을 한번 우려낸 것 같아. 샬럿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르노강을 보고 싶었어요. 시녀라가 그때 편지로 약속한 방에서는 아르노강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정말 안 되죠. 너무 실망스러워요. 나야 어떤 방이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너마저 전망이 좋은 방을 갖지 못하다니 나한테는 그게 괴로워. 샬럿이 말했다. 그 말에 루시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샬럿, 그렇게 나를 응석바지로 만들지 마요. 당연히 언니도 아르노강을 봐야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첫 번째 빈 방을, 그 방은 너가 써야 해. 샬럿이 말했다. 샬럿은 여행 비용 일부를 루시의 어머니로부터 보조받는 형편이었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여행 중에 여러 차례 요령 있게 암시했다. 아니에요. 언니가 써야 해요. 그럴 수 없어. 너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루시. 언니를 홀대하면 어머니가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거의 싸우는 양상이 되었다. 두 사람은 피곤했고 서로를 위한다는 핑계 아래 한껏 언성을 높였다. 식탁에 앉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식탁 위로 몸을 내밀더니 두 사람의 언쟁을 자르고 끼어들었다. 내 방은 전망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샬럿은 깜짝 놀랬다. 펜션 같은 데에서는 대개 하루 이틀이 지나야 말을 거는 법이고 그럴 만한 이유를 찾기도 전에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샬럿은 그가 교양 없는 부류라는 걸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육중한 몸집의 늑수그레한 남자였는데 깨끗이 면도한 얼굴에 눈이 컸다. 그 눈은 어딘지 어린아이 같은 데가 있었다. 노망에서 오는 아이 같음은 아니었다. 그게 정확히 뭔지 샬럿은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남자의 옷부터 바라보았다. 그다지 마음에 드는 옷차림이 아니었다. 남자는 아마도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전부터 그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한 것 같았다. 그래서 샬럿은 일부러 어리 빠진 듯한 표정으로 남자의 말을 듣고 나섰다. 전망이라고요? 아, 전망. 전망이 좋으면 기쁜 일이지요. 이 아이는 내 아들 조지예요. 이 녀석 방도 전망이 좋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아, 샬럿은 루시가 뭐라고 말을 하려는 것을 막으며 짧게 내뱉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두 분이 우리 부자의 방을 써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분의 방을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바꾸자는 거요. 남자가 계속 말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 계층에 속한 투숙객들은 이 말에 경악하고 새로운 두 여자에게 동정의 눈길을 던졌다. 샬럿은 입을 들 수 있는 한 조그맣게 벌리고 대답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왜요? 남자가 탁자 위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물었다. 왜냐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말씀하신 루시가 입을 열자 샤일럿이 다시 가로막았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여자들은 바깥 전망을 내다보기 좋아하지만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남자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두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치더니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조지, 너가 저분들을 좀 설득해봐라. 여자분들은 당연히 우리 방을 쓰셔야 해요. 그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들은 두 여자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우울함이 배어 있었다. 루시도 당혹스러웠지만 자신들이 소동의 한가운데 자리에 있다는 걸 잘 알았다. 그리고 이 교양 없는 여행객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논쟁은 계속 커져서 결국에는 전망 좋은 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것, 여태까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 어떤 것에 맞닥뜨릴 것 같다는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저 늑수구레한 남자는 거의 화를 내다시피 샬럿을 공격했다. 왜 바꾸지 않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까? 방을 비우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샬럿 바틀릿은 세련된 대화술에 능했지만 이런 식의 막무가내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렇듯 난폭한 사람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했다. 그녀는 불쾌감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이런 식인가요? 라고 물어보듯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식탁 저편에 쇼를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은 노부인 둘이 샬럿이 눈길을 대하며 그럴 리가요. 우리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인걸요. 라는 신호를 보냈다. 식사해라 얘야. 샬럿은 루시에게 말하고 방금 비난했던 고기를 뒤적거렸다. 루시가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식사하라니까. 펜션을 잘못 고른 것 같다. 내일 숙소를 바꾸자. 하지만 이 냉혹한 결정은 내리자마자 번복되었다. 식당 끝에 드리워진 커튼이 열리면서 목사 한 명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동통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한 목사는 허겁지겁 식탁 앞으로 달려들어 늦어서 미안하다고 명랑하게 사과했다. 아직 예의 범절을 몸에 완전히 익히지 않은 루시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이럴 수가. 비브 목사님 아니세요? 너무 반가워요. 샬럿,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묵어야 돼요. 방이 아무리 나빠도 말이죠. 샬럿은 좀 더 조신했다. 안녕하세요, 비브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샬럿 바틀릿과 루시 허니처치를 잊으셨겠지만 목사님께서 세인트 피터 교회의 주임 목사님을 도와주시던 그 추웠던 부활절에 저희가 턴브리지 웰스에 함께 있었답니다. 휴가 중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한 비브 목사는 두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는 만큼 그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쾌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루시가 앉으라고 손짓한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반가워요. 영적 허기에 빠져있던 루시는 사촌 언니 샬럿이 허락했다면 아마 급사를 만났어도 그렇게 반가워했을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좁네요. 서머 스트리트를 생각하면 더 재밌고. 루시 허니처치 양은 서머 스트리트 교구에 산답니다. 샬럿 바틀릿이 설명했다. 얼마 전에 루시에게 들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곳으로. 지난주에 어머니 편지를 받고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턴브리지 웰스에서 목사님을 만난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답장을 써서 알려드렸죠. 예, 맞습니다. 이번 6월에 서머 스트리트 교구로 옮깁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교구를 맡게 되다니 제가 복이 많은 거지요. 목사가 대답했다. 정말로 기뻐요. 저희 집이 윈디 코너예요. 목사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랑 저랑 주로 있고요. 남동생은 교회에 자주 가지 않지만 교회가 좀 멀어서요. 루시, 목사님 식사하셔야지. 먹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목사는 루시와 이야기하는 편이 더 좋았다. 루시가 피아노 치던 모습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대신 샬럿은 아마도 자신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그는 루시에게 피렌체를 잘 아느냐고 물었다가 처음 와봤다는 골자의 대답을 약간 장황하게 들었다. 새내기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게다가 그는 첫 번째 조언자였다. 주변 시골을 둘러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날씨가 맑은 오후에 가장 먼저 가볼 곳은 피에졸레예요. 마차를 타고 거기에 간 다음 세티나노나 그 부근을 돌아보세요. 목사가 조언을 마무리하자 식탁 저쪽 끝에서 아니에요 하는 외침소리가 울렸다. 목사님 틀리셨어요. 날씨가 맑은 오후에 이 숙녀분들이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프라토예요. 저 여자 아주 똑똑해 보이는구나. 우리한테는 다행이다. 샬럿이 루시에게 속삭였다. 그런 뒤 두 사람 앞으로 정보의 홍수가 밀려들었다.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걸 언제 봐야 하는지, 전차는 어떻게 타야 하며 거지는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지, 양피지, 앞지는 얼마나 사야 하는지, 두 사람이 결국 피렌체를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펜션 베르톨리니 일동은 열의에 차서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느 쪽에서 시선을 돌려도 친절한 여자들이 미소 띤 얼굴로 소리쳤다. 그 모든 목소리들 위로 똑똑한 여자의 외침이 들렸다. 프라토를 가봐야 해요. 거긴 말할 수 없이 누추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가 거길 좋아하는 건 체면이라는 속박을 벗어던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지라고 불린 젊은이가 똑똑한 여자 쪽을 보았다가 다시 자기 접시로 우울한 얼굴을 돌렸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분명히 여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루시는 열렬한 관심을 한몸에 받는 가운데 잠깐이지만 그들도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특별히 즐거울 건 없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선 뒤로 돌아서서 소외된 두 남자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어색한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그걸 못 봤지만 아들은 알아차렸다. 그는 고개는 숙이지 않았지만 눈썹을 살짝 축혀 세우고 미소를 지어 보임으로써 거기 응답했다. 마치 그녀 뒤편의 무언가를 향해 보내는 듯한 미소였다. 그녀는 얼른 사촌의 뒤를 따랐다. 샬럿은 이미 커튼 뒤로 사라지고 없었다. 커튼이 루시의 얼굴에 철썩 부딪혔는데 그 느낌이 어찌나 무거운지 천이 아닌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커튼 뒤에는 그 믿지 못할 시뇨라가 어린 아들 에네리와 딸 빅토리에리를 데리고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런던 내기가 남유럽의 친절과 상냥함을 전달해 주려 하는 재미있는 장면이었다.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건 블룸즈버리 하숙집들의 편안함과 겨루고자 하는 듯한 응접실이었다. 정말 여기가 이탈리아인가? 샬럿 바틀릿은 속을 꽉 채운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는 색깔도 생김새도 전체적으로 토마토와 비슷했다. 샬럿은 비브 목사와 이야기 중이었는데 길고 좁은 얼굴을 규칙적으로 앞뒤로 흔드는 품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부수려는 것 같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첫날은 언제나 힘들기 마련이죠. 목사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이 저희한테는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목사는 유감을 표시했다. 혹시 식당에서 저희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이 든 남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에머슨입니다. 그 사람이랑 친하신가요? 친하게 지내죠. 펜션에서는 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목사가 궁금함을 표시하자 그녀는 얼른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저는 제 사촌 동생 루시의 샤프롱이에요.
루시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신세지게 할 수는 없지요. 그 남자의 언행은 좀 부적절했어요. 제 행동이 최선의 대응책이었기를 바랍니다. 바툴린 양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목사가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장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남에게 신세질 수는 없어요. 에머슨 씨는 조금 특이한 분입니다. 목사는 다시 한번 머뭇거리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도 에머슨 씨가 그걸 빌미로 두 분에게 뭘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 인사조차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장점은 그게 장점이라면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방이지만 두 분한테는 특별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분은 예의 같은데 구애받지 않은 만큼 누구한테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적어도 저한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루시가 유쾌해져서 말했다. 저는 그분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언제나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좋은 분입니다. 하지만 좀 피곤한 것도 사실이죠. 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두 분도 역시 그럴 거라고. 아니 어쩌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욕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며칠 사이에 그분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하고 척지게 됐어요. 요령도 없고 조심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무례한 건 아니지만 그분은 자기 생각을 속으로만 간직하는 법이 없어요. 한 번은 사람들이 에머슨 씨에 대해 저 답답한 시뇨라에게 집단적으로 불평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혹시 사회주의자인가요? 샬럿이 물었다. 비브 목사는 편의를 위해 용어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답하는 입가가 살짝 비틀어졌다. 그렇다면 아들도 사회주의자로 키웠겠네요. 저는 조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친구는 아직 사람들하고 말하는 법을 익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착해 보이고 머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버지랑 비슷한 점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사회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속이 좁고 의심 많은 사람 같지요? 샬럿이 말했다.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대답했다. 어쨌건 제가 그렇게 명백한 무례를 저지른 것은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는 약간 짜증이 있는 것을 느끼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흡연실로 갔다. 목사가 사라지자 샬럿이 물었다. 내가 너무 지겹게 굴었나? 루시,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을 더 좋아할 텐데. 내가 그분을 독점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아까 식사 시간뿐 아니라 저녁 나절에도 너가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좋은 분이세요. 제 기억 속 모습과 똑같아요.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잘 보시죠. 별로 성직자 같지 않아요. 루시가 말했다. 예, 루시야. 언니도 제 말뜻을 알 거예요. 목사들이 어떻게 웃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비브 목사님은 보통 사람처럼 웃어요. 재미있는 아이라니까. 너만 보면 너 어머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나저나 너 어머니가 비브 목사님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다. 당연히 좋아하실 거예요. 프레디도요. 하긴 윈디 코너 사람들은 모두 그럴 것 같구나. 거긴 최신 유행의 세계잖니. 하지만 내가 사는 텀브리지 웰스에서는 모두가 대책 없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말이야. 네, 루시가 풀이 주고 대답했다. 무언가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전해졌지만
그게 루시에 대한 것인지 비브 목사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윈디 코너의 최신 유행 세계에 대한 것인지 텀브리지 웰스의 좁은 세계에 대한 것인지는 루시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게 무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언제나처럼 그녀는 서툴기만 했다. 샬럿은 누굴 못마땅해 하겠느냐고 용의 주도하게 피한 뒤 덧붙였다. 내가 너한테 귀찮은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그 말을 듣고 루시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너무 나만 알고 인정머리 없이 굴었어.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야겠어. 샬럿은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다행히 조금 전부터 한쪽에서 따뜻한 웃음을 짓고 있던 노 부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비브 목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좋다고 하자 노 부인은 나긋나긋한 어조로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온 건 엄청난 모험이었다고. 하지만 그 모험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밤에는 창문을 모두 닫아야 한다고. 아침에는 물병을 모두 비워내야 한다고. 노부인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했고 그 노부인의 이야기는 응접실 한쪽에서 뜨겁게 오가는 구엘프니 기벨리네니 하는 고담 준론보다 훨씬 새겨들을 만한 것이었다. 실제로 베네치아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 루시의 숙소에 벼룩보다 끔찍한 어떤 것, 물론 다른 어떤 것보다는 나았지만 이 더러운 일이 있었다. 그 참담함은 도저히 사소한 일화에 치부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여기는 영국만큼 안전할 거야. 게다가 시뇨라 베르톨리니도 아주 영국적이고 말이야. 하지만 저희 방은 냄새가 나는걸요. 잠자기가 겁나요. 루시의 말에 노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아, 창이 안 뚫려난 그 방이로군. 에머슨 씨가 조금만 더 요령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도 유감이었어. 그분도 좋은 뜻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물론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거죠. 비브 목사님께서 좀 전에 제 의심 많은 성격을 꾸짖어 주셨어요. 물론 저야 제 사촌 동생을 위해서 그랬던 거지만요. 샬럿이 루시의 말을 받았다. 아무렴 그렇겠지. 노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노부인과 샬럿은 젊은 처녀를 데리고 다닐 때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의견을 일치해 보았다. 루시는 얌전히 있고 싶었지만 엄청난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피할 수 없었다. 집에서는 아무도 루시 때문에 주의하지 않았다. 설령 주의했다 해도 어쨌거나 루시가 눈치챌 만큼은 아니었다. 아버지 에머슨 씨는 나도 잘 몰라요. 별로 요령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세상에는 품위는 없어도 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아름답다고요? 샬롯이 어리둥절해졌다. 아름다움과 품위는 같은 게 아닌가요?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가끔 보면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노부인은 난처한 듯 대답했다. 노부인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비브 목사가 즐거운 표정이 되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바틀린 양, 방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흡연실에서 에머슨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방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라고 권유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는군요. 호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아, 샬럿, 이제 우리 방을 바꿔야 해요. 에머슨 씨는 정말 친절한 분이시네요. 루시가 사촌에게 소리쳤다. 샬럿 바틀릿은 입을 꾹 다물었다. 잠시 후 비브 목사가 말했다. 제가 주제 넘은 짓을 했나 보군요.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실망해서 돌아가자 그제야 샬럿이 말했다. 루시, 내가 무슨 소망을 가졌다고 해도 그건 네 소망과 비교하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아. 너가 피렌체에서 원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겠니? 내가 여기 온 것도 다 너 호의 덕분인데. 너가 나한테 그 남자분들을 자기 방에서 내보내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러니까 비브 목사님,
에머슨 씨에게 제가 그 친절하신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전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와주실 수 없는지요? 샬럿은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서 온 응접실에 울려 퍼지자 구엘프와 기벨리네에 대한 토론이 뚝 멈추었다. 목사는 속으로 여자라는 종족을 욕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흡연실로 돌아갔다. 루시, 잊지 마. 이 일은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너가 그 사람들하고 관련되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게 모든 걸 맡겨. 비브 목사가 돌아와서 약간 불안한 기색으로 말했다. 에머슨 씨가 바쁘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기에 아들이 대신 왔습니다. 젊은이는 3명의 숙녀를 내려다보았다. 의자가 몹시 낮아서 3사람은 마치 응접실 바닥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지금 목욕 중이시라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무슨 말씀이든 해주시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샬럿 바틀릿이 목욕보다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날선 예의 범절이 두서없이 비틀거렸다. 에머슨 청년의 멋진 승리는 비브 목사를 기쁘게 했고 루시에게도 은근한 즐거움을 주었다. 가엾은 젊은이, 멋대로 방을 내주기로 한 아버지가 얼마나 미울까. 저 친구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청년이 돌아가자 샬럿이 말했다. 30분이면 2분의 방이 준비될 겁니다. 비브 목사가 말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서 2 사촌자매를 바라보더니 철학적 일기를 쓰기 위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런, 노부인이 한숨을 쉬더니 세상 모든 바람이 방으로 들어오듯 몸을 떨었다. 남자들은 어떨 때는 도대체 몰라요. 노부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샬럿이 그 말을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그 대화 속에서는 도대체 뭘 모르는 남자들이 주인공이 되었다. 역시 모르는 게 많은 루시는 조용히 책을 펼쳐들었다. 베데커 출판사판 이탈리아 북부 여행 안내서를 손에 들고 루시는 피렌체 역사의 중요한 날짜들을 외우려고 했었다. 바로 내일부터 당장 피렌체 구경을 다니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아니야 루시, 너는 가만히 있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저도 돕고 싶어요. 안 돼. 샬럿의 놀라운 에너지 그리고 헌신적 태도. 샬럿은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만 이 이탈리아 여행에서는 진실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다. 루시는 그렇게 느꼈다. 아니면 그렇게 느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 안에 있는 반항 정신은 방을 받아들이는 게 품위는 없지만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 어쨌거나 그녀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왜 내가 큰 방을 써야 하는지 설명해 줄게. 물론 너가 큰 방을 쓰는 게 당연하지만 좀 전에 우연히 그 방이 젊은이 방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너 어머니도 분명히 너가 그 방을 쓰는 걸 찬성하지 않으실 거야. 샬럿이 말했다. 루시는 어리둥절했다. 너가 호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아들보다는 아버지 쪽의 신세를 지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나는 견문이 좁은 대로 어쨌건 세상을 겪은 여자고 그래서 세상 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 물론 비브 목사님이라는 보증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걸로 뭘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못하겠지만 어머니는 어쨌든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루시는 다시 한번 이 일에는 무언가 좀 더 크고 지금껏 상상해보지 못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샬럿은 말없이 한숨을 푹 쉬더니 루시를 끌어안고서 잘 자라고 인사했다. 안개 같은 느낌의 포옹이었다. 샬럿은 자기 방에서 덧창을 닫고 문을 잠근 뒤 벽장이 어디로 통하는지 뚜껑문이나 비밀 출입구는 없는지 온 방을 사사시 살폈다. 그리고 나서 세면대 위에 종이 한 장이 핀으로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종이에는 커다란 물음표 하나만 달랑 그려져 있었다. 샬럿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촛불 아래 그 물음표를 찬찬히 살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점점 음험하고 불온하면서 사악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종이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다행히 곧 자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에머슨 청년의 물건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 두 장의 앞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런 뒤 객실 탐사를 마치고 습관대로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잠자리에 들었다.